우선은 여러분들한테 기초 개념, 경매 학원에서 좀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매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싸게 하는 이유고, 저의 스타일은 어떤 거 하냐면 거리 분석 맨 나중이야. 돈 되는 물건 찾는 게 더 우선이야. 그 다음에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내가 해결하는 거고, 진짜 우선이야. 그래서 우선 돈 되는 물건부터 찾아야 돼. 사람들 써갖고 해결하는 거고, 명도 분석도 똑같이. 근데 이제 보통 경매 학원을 보게 되면 얘가 우선이잖아.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 치고로 큰 돈 번 사람은 내가 제대로 못 봤어요. 세상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정말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봐도 충분하다. 별로라고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경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올 초부터 물건을 보기 시작한 거고, 여러분들 때문에 봤어. 근데 나 경매 안 할 것 같아 지금. 역시 땅은 맹지를 사갖고 그 도로 붙이는 거, 그거는 경매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인맥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수수료는 많이 주겠지 나도. 경매가 별로라고 하는데 저희 때도 그랬어.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있었어. 근데 지금도 네 생각하고 똑같아. 꼭 공부 안 하는 놈이 맨날 이 얘기하는데, 누구한테는 돈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별론 거예요. 20년 전에도 똑같았었어요. 경매, 야, 애업은 세댁도 와갖고 경매하더라. 그래서 경매 시장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때도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이제 사전 얘기인 거고.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매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넣겠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이던 개인 사채든 돈을 빌렸었는데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사람이 얘를 때려갖고 돈을 뺏어오면 형사니까 법의 힘으로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한 거고, 신청하고 2, 3개월 지나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 시작하세요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 기간까지 이제 법원에서 이거를 팔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해. 이 기간, 매각 준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수 물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뭐 하냐면 법원에서 이제 이해 관계인한테 다 우편 발송해. 야, 이제 경매 시작할 거다. 그리고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이때 비로소 딱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이 이후에 들어간 권리들은 다 박살납니다. 유치권, 이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80%예요. 80%.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들어왔던 임차인들 다 박살납니다. 경매 신청하고 두세 달 뒤에 법원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때가 제일 중요한 거, 요때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치권은 어쨌든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점유로서 인정을 받는 권리인데, 얘도 이 이후에 들어오면 깨진다고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얘가 했던 자료들을 이게 다 법원에 뜨잖아요, 사진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유치권의 80%는 가짜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권이 한 50% 될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 그 덕이동 땅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그 유치권 신경도 안 쓴다는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걔는. 집행관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게 법원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 감정평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 돈 받을 사람 얼마인지 신고해라. 이것도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갖고, 여기 준비해서 이제 진짜 이제 경매 매각 기일이 잡히겠죠. 이거는 개시 결정이고, 준비한 다음에 매각 기일 잡히면, 나 사겠습니다. 뭐, 안 사겠으면 한 번씩 유찰될 거고. 그래서 매각이 되면 7일 이후에 낙찰자한테 매각 결정이 내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각 확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14일 정도 걸려요. 낙찰받고 14일 정도 지나야지 대금 납부하고 배당되는 거고. 그런 과정인데, 결국엔 경매는 뭐예요? 돈 만드는 절차예요. 이게 다예요, 경매는. 경매 권리분석은 이게 다예요. 경매 뭐 하는 거예요? 돈 만드는 절차야. 아니,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여러분들 입장이지. 경매의 기본 취지는 돈 만드는 절차야. 누구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경매 자체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돈 빌려준 그 채권자를 위해서의 돈 만드는 절차라고요. 권리분석 끝났습니다, 이제.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면 모든 게 현금이 안 돼요. 이게 기본 취지라고, 권리분석. 돈은 뭐야? 돈 만드는 절차. 채권자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뭐 말소기준관리 막 그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경매. 그거 법에 없어. 그건 민사집행법에 없어.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은 현재 설정된 권리, 뭐 가압류든 근저당이 낙찰 후에 내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권리 분석일 건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게 좋아, 소멸되는 게 좋아. 소멸되는 게 좋지. 제일 좋은 거는 인수될 줄 알았는데 나만 소멸되는 걸 다 아는 게 제일 좋겠죠. 하여튼. 그러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도 했잖아요. 돈은 뭐야? 채권자를 위해서 돈을 만드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를 위해서. 그래서 권리분석 1원칙이 뭐냐면 이게 진짜 민사집행법의 기본 취지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말소가 돼. 왜? 이건 돈을 만드는 절차잖아. 채권자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서 10원이 남던 100원이 남던 돈을 만들어서 줬어. 그럼 말소돼야지 당연히. 근데 돈의 목적이 아닌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인수라고. 이게 권리 분석이라고.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딨어. 민사집행법에 찾아봐야 말소 기준이 없어요. 그 단어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야. 경매는 뭐야? 채권자를 위해서 돈을 만드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다 말소야. 경매 진행과 동시에. 돈의 목적이 아닌 권리들은 인수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근저당 돈의 목적이에요? 돈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 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지상권 돈의 목적이에요? 지상 땅 위에 지상은 내가 사용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경매로 진행돼서 완료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말소고 얘는 인수지. 이게 기본 취지라고. 말소 기재는 단어 없다니까요. 이게 취지인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갈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이제 경매당해서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얘가 말소를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동산이 팔려야 안 팔겠지. 얘는 어쨌든 지상권이 있을지 몰랐잖아. 한 달 뒤에 설정된 거잖아. 얘가 설정했을 때는 깨끗했는데 한 달 뒤에 지상권이 설정됐을 때 얘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의 권리를 침해하잖아. 얘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생긴 거예요. 돈의 목적이 아닌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얘도 사라지게끔 만든 게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이게 다예요, 권리 분석. 경매는 뭐야? 돈을 만드는 절차야. 돈의 목적인 권리들은 사라지는 게 맞고 돈의 목적이 아닌 권리들은 인수되는 게 기본 원칙이야. 첫 번째 원칙. 근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 사람의 침해의 권리를,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은 돈의 목적이 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순위 권리를 침해하면 그럼 너도 말소돼. 또 얘 알고 들어왔잖아, 너. 얘가 나쁜 놈이잖아. 알고 들어왔으니까 사라지란 얘기지. 이게 권리 분석이 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강의 가르쳐요. 경매 학원에서.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의 기본 개념 없이 가르치니까 이게 맨날 유치권이 어려운 거야. 경매, 채권자를 위해서 돈을 만드는 절차. 돈의 목적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인수네. 돈의 목적이야? 아니야. 돈의 목적이네. 얘는 말소네. 그럼 결국에는 얘는 말소되고 얘는 인수인데 그러면 얘도 사라지냐? 아니지.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가 들어왔잖아. 얘가 먼저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를 안 하잖아, 얘가. 이거는 인수인 거고. 이거 낙찰 받아야 돼, 말아요. 받으면 우리 죽는 거지. 이게 법의 기본 개념. 이게 다예요, 권리 분석. 이제 여러분 법정지상권 다 분석합니다. 이 개념이 세워져야지 유치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이해가 가는 거지. 이 개념이 안 세워지면 맨날 이거 가리키잖아, 이거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나도 이렇게 배웠으면 이해를 못했어. 이게 단어가 없다니까요, 민사집행법에. 말속에 이게. 근데 저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쉬운 게 그냥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서 후순위는 사라지고 이건 사라진다. 근데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기본 원칙은.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만든 거는 돈의 목적인 권리 중, 그러니까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 등기 다 돈의 목적이잖아. 그중에 제일 빠른 놈을 말소 기준 권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얘보다 빠르면 인수, 느리면 말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우리는 법의 취지를 알아야 된다. 재건축 상가의 입주권에 대해서 5년 전에 내가 베팅을 했던 거는 법의 원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원취지를 아직도 모르는 변호사가 많아. 재건축 상가 왜 아파트 입주권 줘? 상가가 부당함을 느꼈을 때 주는 게 원취지예요. 그거 얘기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원취지를 알아야지. 세상은 건물을 짓던 우리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법이 90%예요, 법이. 이게 카메라 만든 것도 법에 다 있어요. 이거 만든 그 법. 다 법에 상세하게 설명서를 제공했어. 그러면 그게 왜 만들었는지 원취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해결했을 때 90%는 해결돼요. 그 취지만 파악하셔도. 유치권 용도 변경 한 번도 안 해보고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50억을 베팅했고 왜 했겠어. 원취지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싸우겠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 이제 하나 이해는 이거는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가끔 보이는 예고등기나 뭐 여러 가지는 이거와 상관없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인수될 줄 알았는데 소멸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한 번 더.
요번에 경매 거리 분석은 깨트리기 위해서 돈의 목적이 아니야. 돈의 목적. 끝이네. 뭐해. 우리 1초면 끝났네. 거리 분석. 돈의 목적 싹 사라지는 거죠. 가등기 돈의 목적이 아니야. 돈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구분할 수도 있는데 가등기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게 기본적으로 아닌 거고 미래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짜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목적이 아니다고요. 그럼 경매 낙찰과 같이 인수네, 이거는. 이건 낙찰 못 받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배운 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뭐 그런 얘기긴 했지만 말소돼야 안 돼요. 말소지 그냥. 돈의 목적보다 없으니까. 얘도 전세권이 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을 빌려 쓰는 목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항이 벌어졌어. 왜냐면 얘는 집주인보다 약자라고 생각했나 봐. 국가가, 세입자들은. 그래서 세입자는 네가 돈을 요구하면 돈의 목적으로 변경시켜 줄게. 그걸 요구 안 하면 넌 그냥 전세권이야. 그러니까 얘 선택에 따라서 돈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어. 그 선택 사항이 뭔데? 그냥 배당, 돈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돈 받겠습니다 하면 우리 낙찰 받아도 되는 거고. 돈 안 받겠다 하면 얘 인수야, 우리는. 그러면 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이해 가죠, 지금? 뭐 자료 드릴 거니까. 가압류가 뭐야? 돈의 목적이잖아. 돈 받으라고 가압류 건 거잖아요. 당연히 말소인 거고. 가처분은 아니지. 이거 처분 못하게 가처분하려는 거니까 돈의 목적이 아니. 이거 인수인 거고. 그건 이제 인차인 나오지만. 인차인도 인재특별법도 이 큰 맥락을 이해하고 조금 아리까리하면 AI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면 난 이제 신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시간 아깝다고. 전입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확정일자 도장 하나 받는 거. 근데 솔직히 다 찍어주잖아요. 이거를 받아야지 내 돈의 목적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희한하게 변태 같은 사람이 꼭 있어. 확정일자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야. 이거는 어쨌든 이제 돈의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임차인은 내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경매물건 이게 다라고. 권리 분석에서 이거라고 전부 다. 경매 못 한다고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아마 이런 물건이 70~80%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이 돈이 안 되는 건 맞지. 보통 고수들이 경매 물건 보게 되면 10초면 권리 분석 끝나요 하는 이유 이거 여러분들도 하지. 이게 뭐라고. 설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국민 골탕 먹이라고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그거를. 누구보다 쉽게 만들었겠지. 쉽다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경매가.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이거 배우러 가요. 이게 이제 돈 되는 물건이에요. 우선 특수 물건은 여러분들 지분 경매는 마스터 해야 돼. 뭘 하던. 왜냐면 가장 돈이 돼. 뭘 하던. 지분 경매, 그거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도 알아야 되고. 다시 나는 음마아파트 살 건데요. 이거 살짝 활용하면 더 싸게 사. 내가 다 할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해만 하고 부려먹는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든 뭐든. 그 비용 지불하면서도 그 자본이득이 크니까. 공유지분 관련해서는 되게 안전해요. 그렇게 써놨네, 내가. 그리고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지분 경매는 하자. 우리 그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던데. 그 요즘 어차피 대출 안 되잖아요. 얘도 대출 안 되고. 뭐 똑같네. 어차피 대출 안 되는 거는. 그리고 현재 지분이 나오는 세상으로 도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럼 꼭 오빠가 말썽 들어서 나오는 거고. 또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나오고 해서 요즘 세상에 지분 경매가 많이 탄생하는 세상이야. 특히나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어르신이 돌아가면 자녀들한테 상속할 건데 그중에 한 명이 망할 거라고. 뭐 그거 사와서 그거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상속, 종중, 부부, 공동 뭐 이런 시대가 일어나갖고 또 부부 공동명매도 많이 해서 지분 경매가 많이 출현하는 세상으로 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분 절반만 사면 어쨌든 이렇게 귀찮음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시세대로 사는 사람 변태 아니에요, 그거? 근데 우리 때도 60%, 70%의 낙찰 받았다고. 근데 지금도 내가 확인해보니까 60%, 70%에 받다고만, 그것도. 그 이상의 수익은 이 동네가 재건축이 되고 뭐 개발이 돼서 그건 이제 별도 얘기인 거고, 시세 대비 한 30% 싸게 자면 내가 시투자금 대비 한 100% 정도 수익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때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 보통. 짧은 기간에, 길어야 1년 6개월이고 짧으면 낙찰 받고 그 다음날 그냥 협상 보자고 해서 사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그래서 지분 경매가 최악의 경우도 2년 안에는 현금화돼요. 그리고 수익이 꾸준해. 그 범퍼에서 늘어나기도 힘들고 줄어들기도 힘들고 가장 안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찮음만 감안하시면 되네. 귀찮음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송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누구를 죽이는 소송이 아니라
서로의 합의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내 거 네가 사갈래? 네 거 내가 사갈래? 그냥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질래. 그러니까 누군가 죽이는 소송이 아니어서 아 이런 소송은 괜찮지. 누구 뭐 내가 그 사람을 해야 하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도 각자 부담이야 이거는. 내가 소송을 해도 야 이건 니들끼리 협의해서 협의가 좀 안 돼서 법원이 도와준 것뿐이잖아. 서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양쪽이. 그러니까 소송비도 각자 부담해 니네들. 아 깔끔하네. 그 여러분들이 특수물건이라는 허들만 뛰어넘으면 되네. 보통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땅을 갖고 있으면 찢어 가죠. 건물 여러 개 있으면 나눠 가죠. 서로 찢기도 있고 나누기도 힘들어. 그러면 돈으로 네가 사가. 둘 중에 한 놈이. 아니면 둘 다 돈이 없어. 그러면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죠. 이거 사항이니까. 이게 뭐 이게. 이걸 왜 수백만 원 주고 강의를 듣냐고. 어차피 부려먹을 건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보니까 서로가 이제 생파 모르는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협의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하잖아. 근데 의외로 또 협의가 잘 되는데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판단하면 판결 받는데 한 6개월 걸리고 그러면 이제 판결 받았으면 이제 나눠 먹으면 되는데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서로. 그럼 이걸 매각해야 되잖아. 매각 방식으로 경매라고. 경매하면 10개월, 뭐 12개월 걸리니까 1년 6개월이면 끝나네요. 협의로 하는 거는 뭐 측량해도 뭐 10개월이면 끝나고 이것도 길게 잡은 거고요. 실제 하다 보면 한 5번 중에 한두 번은 낙찰받고 그 다음날 끝이에요. 서로 합의 봐갖고. 욕심을 내가 덜 내냐 더 내냐의 차이뿐인 거고. 하나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이제 너무 소액 지분이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매수할 수는 없고 대지분권자가 상대방을 금액을 제시해서 사간다. 이게 뭐가 나빠? 간평을 통해서 할 건데 우리 간평보다 싸게 살 거잖아요. 경매 간평이 1억이면 우리는 6천 7천에 샀는데 감정가에 기준해서 매수하라고 우리 3, 40으로 먹는 거네. 그래서 이제 큰 논리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잔머리가 들어갔던 게 이제 가등기를 걸어놓고 보통 이제 부부 공동 명의면 1억짜리 집이면 쭉 떨어져서 이거 계산하기 편하려고 5천 잡은 거예요. 어째 6천에서 7천에 낙찰받아요. 우리 때도 그랬고. 5천이면 내가 낙찰받으면 내 명의에다 가등기를 걸어. 돈의 목적 아니잖아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의 행위를 제한 가등기. 돈의 목적이 아니라 경매 낙찰과 동시에 인수야 아니야. 인수네 무조건. 인수. 최선순위로 걸었으니까. 그 부인한테 가서 야 반쪽짜리 집인데 왜 월세 안 내놓니? 월세 좀 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그 채권 갖고 가처분하고 뭐 월세를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법원한테 가면 판사님 이거 생파 모르는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법의 기본치는 잘라 집을. 근데 못 자르잖아요. 매각해서 돈으로 환가해서 니네 나눠 먹어. 경매로 나오는 거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가처분이 있어. 이 사람 집은 제로로 만들 수 있는데 헐값에 가져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짓 한번 가볼까요? 하도 많이 해갖고 판례들이 나왔어. 그냥 형사고발이에요. 경매 방해죄로. 감옥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는 이제 안 한다. 못 한다.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그래서 투자의 가치가 반감되냐? 뭔 소리야. 이건 나쁜 짓 한 거고. 그냥 여기서 협의 보라고. 싸게 샀잖아요. 내가 5천 주고 샀는데 7천에 사가면 안 되겠니? 나 돈 없는데? 얘 바보야. 이거 합치면 대출 나오잖아. 여기 실제 이거 손실 본 사람은 은행이 손실 본 겁니다. 은행이. 그럼 대출받아서 사가면 되지. 왜 돈이 없어? 반쪽짜리 집이니까 대출이 안 된 거지. 그거 어차피 경매 진행해서 싹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채권들이.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돈 있으면 얘 거 붙여갖고 대출받아서 사가던지. 야, 그것도 싫어? 그러면 우리 법원까지 가지 말고 팔아서 돈으로 나눠 먹자. 이게 혹시나 이제 재개발 입주권이야. 그런 거 나오잖아, 성수동에. 그러면 서로 합의 봐야. 이건 입주권은 받고 팔자, 우리 서로. 그런 게 무섭다고 하면, 그럼 돈 벌지 마. 그게 귀찮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돈 버는 게임인데. 그래서 지분 경매는 기본으로 장착. 근데 다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분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돈 되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지분이 나온 것뿐이에요. 돈 되는 물건이 더 중요해요. 재개발 지분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고. 지분 경매로 싸게 사고 아파트 입주권을 서로 나눠 먹기는 해야 되겠지만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내가 땅을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존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매에 좀 난이도가 있는 투자긴 하지만 난 난이도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솔직히 저는 이것도 돈 돼. 솔직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말든 낙찰받으면 돈 돼. 그 법정지상권은 지분경매보다 조금 더 싸게 낙찰받는 것 같아요. 큰 맥락은 지분경매하고 비슷해요. 지분은 건물 전체, 땅 전체를 반은치 가져간 건데 얘는 뭐야? 땅하고 건물가 분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집합 건물은 그럴 수가 없지만 단독주택 다가구는 분리될 수 있으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고 하면 최초 근저당,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된대요. 건물이 있으면 같이 잡아야지 왜 땅만 잡아? 은행에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거의. 법정지상권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법정지상권 막 나오는데 거의 80%가 가짜,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아니, 어떻게 처음 돈 빌려줄 사람이
아싸 여기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잡고 땅만 잡을게. 그런 변태가 어딨어. 근데 그런 게 있잖아. 왜? 미등기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돈을 안 빌려주지. 돈을 안 빌려주고 만지 은행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성립 안 하는 게 좋지. 땅을 샀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면 이 건물을 철거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성립하면 이게 20년, 30년 유지시켜야 되는 거니까 깔탈스러운 것 뿐인 거고. 근데 이게 성립돼도 말든 다 돈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러면 성립하려는 기본 조건은 뭐냐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단독으로만 저당권 잡은 거야. 공동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 조건에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저당권, 은행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돈 빌려줬을 때 이 담당자가 미쳐갖고 얘 근저당을 안 잡았을 때. 근데 집이 있어, 건물이 존재했을 때, 땅만 잡은 거. 거기에 당연히 이제 소유권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야. 그럼 돈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안 빌려주지. 경공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분리됐었을 때 우리은행 너 나와봐. 너 이거 집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낙찰로 해서 이게 소유자가 받으면 얘 알고 빌려준 거잖아요. 이건 법정지상권 성립시켜주겠다는 얘기인 거지. 성립 조건이 뭐냐면 어렵게 써놓으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땅만 저당권을 잡았어야 되고 단독 저당권, 토지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경공매로 인해서 토지와 소유자가 분리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낙찰받지 말자는 게 대부분의 논일 텐데 상관없어. 낙찰받아도. 받고 지로 청구하면 돼. 얘한테. 성립됐을 때의 전략은 뭐냐면 성립되면 땅 가격을 더 싸게 낙찰받을 거예요. 10억짜리면 뭐 3억, 4억에 받을 거야. 뭐 지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로 얼마에 청구할 수 있어? 10억에 대한 지로 청구할 수 있어.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한테 계속 지로 청구하게 되면 2회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내가 또 이건 그때부터 또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돼. 싸게만 받으면 성립하든지 말든지 그냥 보통 판결 받으면 4에서 6인가 7인가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5%라고 하면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5억에 받았다고 치고 근데 5억에 대한 5%가 아니고 10억에 대한 5%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야? 10%네. 그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봤을 땐 이자만 잘 내주면. 근데 이자 거의 못 내요 나중에. 결국에 건물 가져가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저당 설정 당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당시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이놈이 신축으로 인해서 집을 지었어. 지어줬는데 이 건축주가 집을 지어줬는데 얘 승낙이 있어야지 저당권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땅만 빌려줬어. 집 지으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자꾸 우리은행한테 이거를 공동담보로 제공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경매 늦겠지. 경매 늦게 돼갖고 의리 낙찰 받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안 할까 벌써 깨졌네. 여기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집이 있었어야 되는데 집이 없었잖아. 깨졌어. 낙찰 받으면 이거 내 거 그냥 내 거 이거 건물 공짜로 사갔다고 보시면 돼. 이거 그래서 벌써 첫 번째에서 내 탈락해버렸네. 성립 안 돼요. 처음 대출 나갈 때는 건물도 잡고 땅도 잡아서 은행에서는 제대로 했죠. 멸실 후에 토지만 저당하고 이제 서로 소유권 이건 아들한테 넘기지 않고 자기가 명의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이 때는 확 닥지 나니까 같이 일괄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은행은 그냥 땅만 매각하겠지. 그래서 땅만 매각해서 뭐 김재일이 낙찰받았어. 근데 어차피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니까 더 고마운 거지 은행 직원들한테. 이건 내 건 거고 이건 같은 소유자일 때고 이거 이제 이 사례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A 명의, 자기 아들 명의, 뭐 자기 뭐 지인 명의든 이렇게 해놓게 되면 갑이 이거를 과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괄 매각해버려요. 지금 같은 명의라고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일괄 경매를 신청해서 은행에서 그러면 뭐야? 경매물권 같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뭐 낙찰받았는데 뭐 법정지상권 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같이 낙찰받았으니까. 그런 구조. 법정지상권이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하는, 어차피 우리는 부려먹을 거예요, 사람들. 저도 변호사 쓸 거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해해보면 지분경매나 법정지상권이랑 그냥 똑같아. 좋은 물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내 입장에서는 돈 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은 물건이 이런 게 나왔어? 뭐하러 해, 그거를. 부동산 가치가 좋았을 때 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그리고 유치권까지 할게요. 유치권은 조금 성향이 틀리긴 해요. 유치권이 난 타인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리를 했어. 그럼 돈 받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유치하겠다는 게 유치권. 이거 다 알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대부분이 공사비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 세 개의 지분 경매, 법정 지상권, 유치권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난이도 보면 유치권이 제일 높은 것 같긴 해. 법정 지상권과 지분 경매는 그냥 법의 논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분석이 끝나. 법의 논리에 맞춰서 맞아 틀려 그게 금방 분석이 돼. 근데 유치권은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하지. 싸워야 돼 변수가.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다는 거예요. 토지 공사대금 대부분. 유치권은 선후관계가 상관없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 그리고 유령의 권리라고 하지. 왜냐면 보통 법정지상권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파악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갑자기 나타나서 나 유치권자라고 해버리면 어떤 유령의 권리라고 하고. 그리고 싸움이 진실 공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지분경매랑 법정지상권은 명확해. 그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데 얘는 우선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진실 공방을 하니까 대출 해주는데 유치권. 해주는데.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제 80%가 거의 이제 가짜다.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당연히 자기 부동산이 아니고 타인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담보 채권이 있어야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뭐다? 공사대금 채권이다. 당연히 변제기에 도래했어야 되지. 그리고 이 물건과 관련된 공사비여야지. 다른 현장 공사비여갖고 여기다 이거 되게 많아. 그거 진짜 많아. 그럼 이거 결연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의미 없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해. 점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힘들어, 점유하는 게. 한 번도 이탈하면 안 되고.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 전부터 계속 점유하는 거. 이거 공사현재 다 써요. 특약상. 은행권에서 PF 해줄 때 다 써. 어느 정도 하청업자는 제외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가 유치했다고 이거 임대받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유치권의 취지는 뭐냐면 지키기는 더럽게 어려워요, 진짜. 실제 유치권자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이 조건을. 그래서 대부분 깨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 때문에 나 싸게 샀다고, 얘 때문에. 돈 주면 돼. 근데 노량진 내가 미준공 내가 얘기다가 소송 안 한다고 하잖아요. 뭐 최악의 경우는 소송하겠지만 얘는 돈 주고 해결하라고. 그만큼 우리는 싸게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권하고 이제 항상 이제 결부되는 게 공사재금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허가권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 우리는 부동산만 산 거지 사적 재산이 이 허가권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이것까지 내가 돈으로 주고 사와야 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경매 지난 이후에 일정 조건 지나면 인허가권을 멸소시키든지 뭐 사오든지 땅만 팠을 때랑 뭐 건물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건이 많이 다양해. 어쨌든 가져올 수 있다. 담당 주무관들이 좀 이제 많이 알아.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 몰라서 땡깡 불렀는데 그래서 인허가권 가져오는 건 큰 이슈 없다. 옛날에는 이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이 사람이 안 주면 난 이걸 준공시켜야 되는데 그게 거의 해결됐고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이것만 찾아요. 이게 대다수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도. 이 이후에부터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데 여기서 80%가 다 깨진다고 보면 돼요. 아까 그 법원이 나갔던 형 조사서 보고 보면 사진이 있어. 사진. 이걸로 깨트리는 거지. 이걸로. 노하우.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했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 하느냐 현황 보고서나 감정평가서 사진 보고 그 상황 보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많아 의외로. 자기 물건은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 이거 웃긴 놈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부동산에 다시 주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연계시키는 게 뭐냐면 건설 현장은 무조건 대출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유치권 포기각서가 들어간다고. 은행이 바보 아닌 이상은 절차야. 그건 받으는데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본청, 원 건설사는 유치권 포기각서에서 유치권을 주장 못해요. 대신 하청업체는 주장할 수 있어. 돈 줄게. 야, 영수증 가져와. 너 실제 너 모르겠어? 그러면 법원에서 현장 공사비 책정해보자. 그 다음에는 내가 변호사한테 야, 이런 전략, 이런 전술을 얘기해주고 야, 변호사 이거 해봐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증빙이 돼야지 돈을 주지. 변제기.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야. 보통 3년간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는데 그 중간에 돈 달라고 주장했었다. 뭐 그런 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게 되면 그게 연장이 돼.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당연히 그 해당 부동산과 결연성이 있는 유치권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판례들이 다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냐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하수구빈의 공사대금 채권. 얘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원청한테 돈을 못 받았지만 얘는 실제 이걸 공사하게 들어온 거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원청은 뭐야? 항상 포기각서를 쓰는데 얘까지 안 받는다고. 얘까지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안 받는 게 유리한 건가?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거고, 이게 몇 년 전 얘기해서 또 판례가 막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은데 큰 맥락만 알면 되니. 그리고 내가 부동산한테 물어봐야지. 건물을 하기 위해서 주변 이렇게 막 치우고 뭐 그런 비용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자재대금 성립 안 해요. 자재해갖고 그걸 이거 성립 안 해요. 그 설계관리도 성립 안 하는데 이건 줘야 돼.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 또 재밌는 게 이제 임차인이 이 집에 거주하면서 이놈이 자꾸 물 새는데 수리를 안 해주잖아, 집주인이. 그래서 자기가 한 거야.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는 게 맞는데, 임차인은 이 집에 내가 거주하다가 물 새는 거 수리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는 게 맞는데, 계약서 써보면 원상복귀라고 딱 써있어. 부동 문구로 딱 들어가 있어. 성립 안 돼, 유치권. 임차인들. 이해하셨죠? 임대차 상가든 뭐도 보게 되면 원상복귀라고 항상 부동 문자로 딱 그 양식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유치권 성립 안 해. 기본적으로. 공사 채권 원청하고 임차인은 성립 안 하는 부분이. 아까 경매는 돈 되는 물건이 있고 없는 물건인데, 제가 생각하는 돈 되는 물건은 아닐 것 같은 거. 아닐 것 같은 거. 근데 이게 파악하는 게 진짜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 돈 빌려준 사람이 제일 알지. 전화하고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것도 뭐가 무슨 하는 거고. 너무 쉽게 얘기했나? 쉬워요, 경매. 다시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국민들 골탕 먹이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경매의 기본 취지가 뭐야? 채권자를 위한 돈을 만드는 절차.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쌓고 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게 다야, 투수물권. 오히려 선순위 임차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 그거 귀찮아.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세 개 정도만 이제 파악해서 10년 안에, 어쨌든 몇 년 안에 정말 A급 물건이 저런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A급 물건 하면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강남 아파트, 이게 싸게 나와요? 경매 나오면 그 이상 낙찰 받는데, 근데 이런 구조면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 설명할게요. 야, 이 자양동 빌라 5.7평이 7억 7,400? 이거 40명 모였던 것 같은데? 37명. 위치는 좋지, 한강변이고. 여기가 이제 성수 전략 촉진 지구고, 여기가 이제 다양 사구역으로 지정됐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 다음 부지는 여기인 것 같은데, 좀 유찰되면 나랑 컨디션이 안 맞는 투자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묻어놓으세요 하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 인간이 진짜 7억, 아니, 4, 5천원 거 7억 7천을 받았어. 대지 5.7평인데, 여기 진행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경매하지 마. 그냥 가서 사. 경매가 더 비싼 것 같아. 37명 모여갖고. 옛날에는 이런 게 소액 투자여서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 한강변에 있는, 남아있는 빌라 단지요.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고, 될 거라는 얘기만 해도 폭등하는 동네니까. 언제 완공될지는 난도 모르겠어. 우리 죽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가격은 오르니까 한강변에 이제 빌라 이렇게 비어있는 곳도 싸면 매수하세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투자인 것 같지만 어쨌든 경험치가 생기면 음아파트 변신 안 했잖아요. 근데 가격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오류가 뭐냐면 완공을 생각해. 나 분당 투자하면서 완공 생각한 적 없어. 소문만 나라. 그러니까 초기 단계만 돼도 가격이 폭등해버리니까. 재개발은 아무 소문 없다가 지정된다고 하면 폭등하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서로 죽어라 싸우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입주 때쯤에 이렇게 폭등해. 책에서는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초기에 누가 봐도 업자들이 들어가갖고 개발하고 싶어하는 동네에 여러분 금방 찾아. 이제 공부 좀 더 하면. 그리고 누구나 건들고 싶겠지, 재개발. 이 주민들도 하고 싶을 거고. 소문이 날랑말랑 아직 지정 안 될 때가 싸게 사면 그게 오히려 효과라고. 괜히 지정된 다음에 사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요. 근데 이래부터 싸우기 시작해, 이제부터는.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초기에 쌀 때 들어가서 그런 분위기 있을 때 팔고 나오고, 그거를 반복하다가 자본이 쌓이면 이제 끝에 가더라고, 끝에. 한남뉴타운처럼. 아파트 변신하기 전에. 그때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이때 새 아파트로 변신하면 또 폭등해버리니까. 어정중하게 중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못 맞춰. 그거는 이제 조합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장이 왔다 갔다 계속 고릴 거예요. 음아파트 30년이에요. 30년째 걔네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빌라 투자는. 요런 아이디어도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옆리 5구역인가 4구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빌라가 나왔는데 다 나왔어요. 7억 8천이 2억 했던. 왜냐면 입주권이 안 나와.
지정되고 인허가가 나왔어.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신축 인허가 준공이 돼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구제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현행 법상은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보상가 얼마예요? 보상가 이거야. 현금 보상가. 어차피 지금 당장 보상해주는 거, 이 정도 해요, 이 동네. 되게 비싸요, 이 동네. 주변 실거래가 사례 보면, 차량도 지금 7억에 팔렸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얘네 이 정도 해.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이니까, 현금 보상 어떤 기준으로 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실제 거래된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보상가라고. 마포 다 싸돌아 가봐요. 주변에 빌라 다 이 정도에 팔리지. 5억, 7억에. 이게 현금 보상가라고. 입주권은 안 나와. 월세 받다가 나중에 현금 보상 받아요. 그러다가 여러 번 운이 생겨갖고 법이 바뀌어갖고 입주권 주면 이제 인생 바뀐 거고. 이거 관심 없겠지?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가, 이게 이제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인데, 이게 한 5억이면 좋을 텐데 12억이니까. 영등포 뉴타운 옆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갔고, 이제 이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올 거야.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금액 대비 가성비도 따져야 되거든. 10억이라는, 아니, 거기가 나쁜 동네는 아니지만, 영등포 뉴타운이. 근데 대단지가 아니고 소단지인데 10억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그냥 눈에. 가성비도 따지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으니까 입주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상가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게 주택으로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한번 가보셔갖고 더하기 빼기 했는데 한 10억 벌겠다 그럼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이 없는 거 보니까 철거했나 보다. 건물이 없는 거 보니까. 얘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얘도 건물이 없어. 땅만 나왔어요. 여의도 얘기하면 여의도 상가들을 배척한 것들이 꽤 있어요. 상가 단지를. 아파트랑 같이 안 하고. 근데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 진주 아파트에서 나온 얘기가 이 상가를 배척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다시 같이 갈 건데, 그거 배척하기도 좀 애매해, 솔직히서는. 뭔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병원인지 뭐 교회인지 뭐가 하나 껴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정비업체가 사세요 하면 그때 사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배척하게 돼서 10만 매물 나오면 그때 사갖고, 이거 한데 이게 되게 리스크 크잖아. 어떻게 사람만 말만 믿고 해. 하여튼 그런 정보 주겠다고 저한테는 얘기는 하는데, 보자고요. 실제 배척되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고, 여의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양 아파트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한양은 너무 앞서가갖고 분리된 것 같은데, 애매해요. 처인구. 철거까지 다 했어요. 성남도 얘기했습니다. 상대원 2구역. 철거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장 가서 입주권 나오는지 뭐 다 나왔을 거예요. 4억 5천 정도 되니까. 성남이 나쁜 동네는 아니잖아요. 이거 조합 가서 알아내야지. 안 알려주던데요. 아이씨, 알아내야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알아내고 와야지. 음료수를 사고 가던, 뭐 소고기를 사고 가던, 아니면 인근 부동산을 하던, 성남시 가갖고 주무관을 괴롭히던 어떻게든 알아내야죠. 요 빌라가 이제 4억 5천대가 나왔으니까 길면 5년 안에 입주할 것 같은데, 곧 변신한 거고, 상대원 2구역은 까먹었지만 세대수가 되게 커요. 뭐 3,000세대 될 것 같은데, 2,000세대. 확인해서 더하기 빼기 해봐서 재개발. 뭐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아까 이처럼 자양족들은 아예 초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끝에 들어가든지. 끝에는 더하기 빼기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새 아파트로 변신하면 뭐 피는 더 붙을 거고. 이게 뭐냐면 세운상가. 얘는 뭘 사무실을 하려고 했었나? 뭐 하다가 부도났어요. 세운상가. 전체층? 어쨌든 뭐 다 나온 것 같으니까. 4층 전체가 다 나왔으니까 400평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이 70억, 80억이면 다시 이 부동산 가치를 떠나서 여기서는 400평 1층 바닥 면적 어디서 구할 거야? 이 종로 한복판에서. 그 고민을 잠깐 했었던 거고 70억이긴 80억. 그리고 이거 쉽게 낙찰 못 받아요, 사람들. 내 기억으로는 이거 30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물건이에요. 얘 때문에 50층 못 올린다는데 어쨌든 오세훈에게는 여기를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재개발로 해서 입주권이든 뭐 상업시설이든 재개발하고 영업하고에 결합될 수 있는 곳. 근데 일반인들은 낙찰받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활용의 가치가 생각이 안 날 거야. 근데 이제 숙박업 하시는 분이나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괜찮은 물건인 거고 향후에 재개발 가치도 있는 거고 초역세권이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를 실제적으로 호텔인지 모텔인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잠깐 고민하고 있는 거고 원 가치는 여기가 원래 박원순 시장이 원래는 공원 여기를 같이 재개발시켜서 공원화시키고 옆에 아파트 입주권 주려고 했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뒤집어갖고 여기를 존치시킨 거지. 원래는 개발이 그냥 통합개발 다 같이 개발해. 그러면 여기 공원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가.
상가를 받던 아파트. 그게 원취지였는데 박원순 시장이 너는 존치야. 그리고 여기만 개발해. 그걸 갖다가 또 오세훈이 와갖고 아니 다 같이 개발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최근 이슈는 용적률 1000% 올려준다니까 이제 난리 난 거고. 고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물건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50% 가까이 떨어질 것 같아. 1층 바닥 면적이 400평인데 한 40억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면적을 구할 수 있을까? 도심 한복판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뭐 사무실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이슈가 안 맞으면 호스텔이던 모텔 가능성이 제일 좋죠. 그렇게 보고 있는 물건인 거고, 다 분할이 돼 있어. 한 채당 내가 1억 5천에 팔아먹겠다고 생각했던가? 이게 뭐냐면 365평이 다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총 몇 개로 쪼개져 있냐면 35개로 쪼개져 있었나 보다. 내가. 이거 옛날 자료예요, 옛날. 360평은 한꺼번에 파면 못 팔잖아요. 이제는 쪼개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쪼개져 있으면 하나씩 뜯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바라봤던 게 운영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면서 이제 재개발 이슈되면 하나씩 뜯어 팔아서 그러니까 파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운영 전략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물건이긴 해. 아직은 제가 조사는 안 하겠지만 더 떨어지면 이제 조사할 거고 이게 법정지상권이지. 재개발이 포함이 됐나? 포함됐나 보네. 아까 빌라 나온 건 여긴 거고 여기는 이제 상대원 3구요. 포함돼 있네요. 근데 여기는 초기 단계니까 우선은 재개발 지역에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거 알죠? 재개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재건축. 이 건물도 내가 이제 가져와야지 당연히.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립 안 하면 이제 협박해서 싸게 가져오면 되고 성립해도 월세로 협박해서 싸게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 건물로도 입주권 나올 수 있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사올 때 누구 명의로 사와야 돼? 나 남편 명의도 안 돼. 딴 사람 명의로 사와야지 당연히. 그럼 입주권이 2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땅도 90제곱미터 이상가 나오고 건물도 내가 뺏어오면 나오고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좋다고요. 아 이거는 난 관심 있어.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이게 난이도인데 과거에는 A급 상권이지. 영등포역 여기 상권. 여기 땅만 나왔는데 땅을 깔고 있는 게 곱창집도 깔고 앉고 있고 호텔도 깔고 앉고 있고 사진집도 깔고 앉아 있어서 이건 나도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사서 각 지로를 청구해 갖고 지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최종 목적은 가져와야 되겠지. 근데 요만큼까지 이 건물을 내가 가질 수 있으려나? 그게 살짝 걸리는데 우선 경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위치가 깡패여야 되는데 위치는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살 수 없는 물건이니까. 다시. 돈 있으면 사잖아요. 돈 있어도 안 파는 물건이니까 얘는. 언제 팔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애들한테 물려준 애들이 말아먹을 때 나오는 물건이니까. 완전 최A급지니까 상권으로서는. 토지는 지분 경매하면 진짜 쪼개면 되니까. 이게 경동 나비엔 옆에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계속 보는 게 저는 원산, 이동 남사, 진이 요 라인만 보는 거야 저는 계속. 현재 엄청 활성화된 공장 지역. 도로도 확장되고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경동 나비엔까지 도로가 확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뚫려서 여기 도로 보이죠? 힘이 지금 뚫리려고 하네. 가서 이 도로가 쭉 지나가서 내가 얘기했던 상수도 보호 해제된 거. 하다 보면 아까 누가 이거 얘기했죠? 이 땅. 여기도 거려 아까도 그 땅 쭉 가서 이게 어디까지가 반도체까지 간다고요. 경동 나비엔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쪽은 공장치고는 A급 지역이에요. 항상 수요도 많고 임대도 잘 나가고 시세만 좀 팔고. 근데 요 땅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지분 경매로. 요 땅. 도로 다 접해 있고. 여기가 경동 나비엔이고. 그런데 역시 좋은 물건은 지분 경매인데 되고 5억 9천에 누가 썼고 또 공유자가 가져가 버렸네. 비싼 건 아니에요. 200선이니까 뭐. 250? 너무 좋은 물건은 지분 경매도 안 되는 것 같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쌌어. 덩치가 좀 컸으면. 그리고 지분 경매는 내가 입찰해도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하면 뺏겨요. 그러면 그딴 거 왜 경매 10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낙찰 받나? 못 받지. 지분 경매는 그래도 한 5번 들어가면 하나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이 뭐 오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든 뭐든 안 한 경우가 훨씬 확률 높아. 해본 사람은 알아. 일반 경매가 더 낙찰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만큼 A급 지역은 아닌데 여기도 위치 좋아요. 영등포 번화가. 아까는 여기에 있었던 거고 얘는 여기에 있는 물건인 거고. 근데 얘는 뭐예요? 땅만 나온 거고. 오늘 배운 법정지상권. 얘는 지분 경매인 거고. 오늘 배운 지분 경매. 이건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도 도로가 꽤 넓으면 호스텔 될까요? 이것도? 전철역 앞에 장사가 되나요? 중공업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게 제일 낫네. 이게. 왜냐면 영등포 시장역이면 그래도 장사할 만한 동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이게 어차피 다가구잖아요. 지금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폭락하고 있다고, 폭락하고. 지금 다 50%로 떨어져요, 금액들. 전세 사기든, 전세 대출이든, 또 뭐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도 원룸인데, 결국엔 원룸인데, 두 번 떨어져,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사는 사람 대출도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헐값에 사는 거는 인정. 영등포 땅을 지금 너 몇 평이니? 거의 90평인데, 얼마에 살 거니? 35억이면 얼마요? 5천만 원이면 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야? 전철역 바로 앞인데, 영등포 시장역 바로 앞인데, 건물 부셔서 땅으로 파는 게 더 비싸게 팔겠다. 건물 형태가 이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생각은 뭐 사무실이나 그런 건데, 이게 호스텔로 변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다 원룸이잖아요, 결국. 여긴 재개발되는 곳은 아니에요. 다 원룸으로 돼 있는 거니까. 방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뭐 매충 될 거니까. 과연 호스텔로 변한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장사는 숙박업이잖아요, 현재.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지. 건물도 뭐 그렇게 낡아 보이지도 않고 위치도 좋고 이런 물건이 계속 나온다고요. 지금 황학동 찾았어. 근데 재개발 지역은 아니야. 어때요? 이거보다 저게 더 낫지 않아요? 영등포가? 마지막 얘기할게요. 나 이거 그동안은 이제 뭐 했지만 이건 진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감이 없어갖고 놓쳤어요. 이거는. 이 금액에 썼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지식이 없으면 새가슴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간 게 맞았었나 봐.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유찰시키는 게 마음 심리적으로 안정들어서 했는데 우선 지식이 없었던 게 이거 안 해봤으니까 주유소를. 그래서 지난주에 주유소 오실이야. 부산 오실 앞에서 주유소 여러 개 했던 친구 이제 만나고 오고 막 얘기했었는데 위치 깡패지 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주유소 지금 망해가는 거 알죠?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얘가 망할 일은 없지. 대부분 화물업체하고 미리 계약해서 주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망할 일은 없고 현재 기존 주유소가 아니라 조사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이번에 조금 포기한 게 있었는데 입찰 들어갔었어야 돼. 현재 이렇게 나대지 상태니까 주유소 짓는 것도 SK나 S-오일에서 공사비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치가 좋으면 이제 미리 공사하는 화물업체랑 협의해갖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주유소만 안 들어가잖아요. 뭐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뭐 그런 그림까지 그렸는데 여기서 태클 걸리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진짜 주유소만 딱 적혀 있어. 보통 2종 군생, 1종 군생 그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유소만 돼 있는데 그래서 수영 행정사 보러 간 거예요. 만나러. 근데 행정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유소 하는 사람은 풀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확신이 있었으면 나도 요번에 들어갔을 텐데 그게 확신이 없어서. 주유소는 나는 안 해봤지. 근데 스타벅스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고, 땅 가격은 이 일대 다 1,000만 원 넘어가는데, 45번 국도 테헤란로야. 이거 테헤란로야, 테헤란로. 45번 국도. 용인의 테헤란로에. 여기 전철 이거 타고 들어가요. 여기 신도시 들어가고, 여기 전 세계 1등 삼성 반도체 6기가 들어가니까, 제일 큰 반도체. 그러면 공사만 20년인데, 공사만 20년인데 그러면 공사하는 화물업체 때만 주유를 해도 근데 지식이 없어갖고 근데 25억에 낙찰받아갔으면 내 돈 얼마 들어갔겠어. 대충 이거는 또 70-80% 나올 것 같은데 그 차순위도 아까워서 차순위 신고했더라고요. 2등도. 지식이 없어갖고 이게 제일 아까웠던 것 같아. 뭘 조사하다가 입찰을 못하고 어쨌든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지식이 쌓여야지 안 놓친다고. 내가 옛날에 주유소를 해봤으면 안 놓쳤겠지. 모르는 거 놓친 거고. 여기까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